에코프로 그룹의 현재 보유 유동성은 현금성 자산이 약 5천억 정도 있고 1조 5천억 규모의 자금이 가용이 가능하다. 당장은 돈 필요 없다라고 에코프로는 2분기 때 흑자가 날 것 같습니다. 3분기, 4분기 갈수록 흑자폭이 더 커지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안녕하세요. IM증권 서울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환 영어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섹터들 주가 급락이 가장 큰 요인이죠.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강경파의 반대로 인해서 통과가 안 됐는데 부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강경파 공화당 쪽의 강경파 4명이 기권을 함으로써 17대 16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전체 반대를 했고 강경파 4명 기권으로 인해서 이제 법안 통과가 됐는데, 여기 안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초안에는 AMPC가 2032년에서 1년 정도 이제 종료 시점 앞당겨지는 거가 나왔는데, 시장의 루머는 공식 발표는 아닌데 28년까지 당겨질 수 있다,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러면은 4년 앞당겨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 특히 이제 배터리 기업들의 APC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큰 빌미, 조정의 하락의 지금 빌미가 좀 된 것이고요. 지금 이 트럼프 감세 법안은 2017년 1기 당시에 감세 정책을 한 것들이 지금 일몰이 왔기 때문에 거기다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의 분석은 향후 10년간 3조에서 5조 달러 정도 국가 부채가 증가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실제 통과했을 경우에는 또 국채 승리를 건들게 돼요. 미 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사실 이거 뉴스 나오고 나서 4.5로 돌파했다가 다시 좀 타임라인 나오면서 4.5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4.5가 넘어갔을 때 시장 좀 약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10년물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메디케이트 예산 삭감이라든가 친환경 세제 혜택에 대한 철회 등의 조항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법안에는 여러 가지 일부 초과금목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도 포함되어 있어 여러 가지 국방 예산 이런 것들은 또 오히려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단속 이런 것들도 올해 증액이 돼 있는데, 지금 상황은 이게 하원 예산위원회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하원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하원에서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회의를 협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하원의 표결을 하게 되는데 21일 정도 미국 시간으로 21일에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고, 늦어도 26일까지 통과를 목표로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결국에는 감세 법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이슈거든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무디스가 국가 신용 등급을 미국을 트리플 A에서 2A1으로 강등을 했는데, 일단은 무디스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134%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 상태인데, 이게 좀 맞물려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그만큼 감세를 하게 되면 세수가 줄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는 이슈고, 그게 또 이제 국채 승인을 올리고, 그러면 그게 또 시장의 조정으로 나오는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또 이제 있잖아, 2차 전지 섹터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뷰티풀 빌이라고 이렇게 이 법안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는 초안에도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조기 종료 추진 내용이 좀 들어 있고, 그리고 세액공제도 연방 기준으로 25년 말로 종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20만 대까지 판매를 하지 못한 그런 전기차에 대해서만 26년까지 연장해 주는 그런 안이고, 그리고 여기 해당 법안이 조금 문제되는 거는 전기차 소유자의 $250, 하이브리드 소유자의 연 $100의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법에 의한 세액공제에서는 $7,500 최대 받을 수 있는 환급이 되어 있었는데, 요게 사라질 경우에는 전기차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 이 세액공제가 있어도 안 팔릴 땐 안 팔려요. 좋은 가성비 있는 차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있을 때 잘 팔리고 그렇지 않을 때 그만큼 둔화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없게 되면은 좀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삼성증권에서 정의연재를 보면은, 일단 여기는 태양광을 주로 얘기를 했지만은 IRA 조기 일몰을 루머가 좀 나왔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2032년에서 33년, 34년 갈수록 비중이 줄어드는 형태로 해서 일몰이 되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는 2032년 일몰을 1년 단축하는 거였는데, 현재 하원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으로는 외신 보도에 의해서 28년 일몰로 잠정 합의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공식 발표는 아니에요.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실제 그 내용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서, 일단은 우려가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사실일 경우에는 좀 다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일제 오늘 나온 뉴스로는 K배터리
가 AMPC로만 못 받는 돈이 60조에 달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SK온만 해도 22조에 달하고 하니까 상당히 좀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투자를 더 촉소하고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지역의 일자리가 급감을 한다던가 그런 일들이 상당히 큰 이슈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일단 AC 조길몰 이슈 때문에 만약에 28년 단축될 경우에는 어떤 대규모 감축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거를 이제 그 가능성이 있는 그 실제 나오는지 여부는 일단 좀 그 나와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실제로 28년으로 기준을 했을 때는 잔액 기준으로는 SK온이 26% 감소, LG에너지솔루션이 23% 정도 감소한다라는 게 이제 삼성증권에서 말하는 그런 감소 그 분석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그 잔액 기준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이 74%, SK온이 80%입니다. 기존에 받은 게 엔솔이 15조, 그리고 SK온이 7조 4천억 정도니까 남은 금액으로 차게 되면은 훨씬 받을 돈이 많은데 그만큼 못 받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배터리 기업들의 투자 그 캐펙스 진행 일정에도 상당한 수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배터리 섹터에 상당한 좀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시장 그전에는 전기차 세액 공제는 뭐 없을 수 있다 정도로는 뭐 변화가 있다고는 봤지만은 그 AMPC까지 다 건들 거다 이렇게까지 공화당 의원의 주로 수혜가 되는 그것까지 출혈을 감수할 거다. 요건 좀 다소 좀 저도 과연 될지에 대한 의구심은 저도 있습니다. 이게 그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하기에는 공화당 지역의 레드스테이트 지역의 타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게 그 유니투자증권에서도 요 코멘트를 했는데요. 배터리와 태양광 AMPC 조기 종료에 대한 물음표를 했고 미 공화 하원 소위에서 IRA 수정 초안이 통과되면서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42년에서 풍력은 이제 27년으로 축소된 거와 마찬가지로 배터리라든가 태양광도 그럴 수 있다라는 지금 루머가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아직까지는 공식 발표가 된 건 아니에요.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1차 부결 이후에 1차 부결 때는 좀 더 그 공화당 강경파 쪽에서 메디케이트 법안이나 이런 것들 더 강력하게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던 건데 2차 투표에서 한 표 차이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 과정에서 하원 지도부가 강경파에게 그 IRA 예산 추가 축소를 약속했다는 보도가 같이 들어갔던 거죠. 저도 그렇고 좀 2차 전지 섹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여기 그 한병환 의원이 얘기한 거로는 하원에 그 IRA를 전면 폐지하자는 강경파의 숫자와 부분적으로라도 유지하는 의원 수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원도 5명의 공화당 의원이 지난번에 그 IRA 안을 더 완화해서 수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자기 해당 지역구에 타격을 주는 굉장한 타격을 주는 정책이거든요. 중간 선거도 있단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공화당 하원 찾아가서 약간의 이거는 뭐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거다 이러면서 압박을 했는데 중간 선거에서 자기가 타격 받을 거를 과연 실행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임기가 이제 2028년 11월 7일 이때라고 그래요. 중간 선거가 내년 11월 3일 뭐 이 정도고요. 아마 이게 그대로 통과됐을 때는 이게 단순하게 공화당의 그 해당 지역의 의원의 타격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타격이 커요. 어쨌든 이건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좀 검은색의 일정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제가 투말로우 채널에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5월 16일에 1차 표결이 됐고 부결되고 이제 5월 18, 19일에 2차 표결돼서 이게 가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21일에 법안 심사를 해서 우원영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26일까지 이제 하원 본회의에 이제 표결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어떻게 최종 얘기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법안이 가뜩이나 이제 미국 정부의 과도한 큰 정부 부채를 더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향후에 미국의 국가 부채가 3조에서 5조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현재 미국 국가 부채는 36조 2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미국 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그리고 시장에도 괜히 부담을 주는 이슈다. 2차 전지 섹터와 어떤 태양광 뭐 이런 쪽에도 타격이 좀 있겠지만은 이게 경기에도 좀 영향이 좀 상당히 큰 이슈예요. 그래서 아까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화당 상원의원 5명이 그 IRA 수정법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수정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 상태인데, 그러고 나서 1차 부결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강화돼서 올라왔다? 그러면은 이 상원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과연 할까? 지금 상원의 의원 의석수가 6석 차이란 말이에요.
이 5명만 반대해도 통과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원에서 통과가 되고 그리고 상원에서도 어느 정도 통과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원보다는 하원은 약간 강경파의 목소리가 좀 센 편이거든요. 상원에서 좀 타협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고 애초에 예상은 공화당 상원에서 더 유연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게 좀 수정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돼서 왔다? 그걸 좀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원래 이게 초안이 나왔을 때 이게 맥스구나 해가지고 관련 2차 섹터가 별로 그렇게 막 파급력이 크지 않았던 건데 이게 28년이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좀 투자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또 훼손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왜냐면 애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도 AMPC는 건들지 못한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그 미국 경제 타격을 되게 주는 이슈예요. 우리 K배터리한테 타격이 되게 심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월에서 그 김경훈 애널이 분석한 내용은 그 IRA 폐지 관련 정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2022년 이후에 약 그 8,430억 달러, 그 1,192조 정도 규모가 청정 에너지 투자 계획이었는데 이 중에서 집행된 거는 3,210억 달러라는 거죠. 38%만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5,220억 달러는 아직 계획 단계예요. 그러면 그 돈이 전체 계획의 4분의 3이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앞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현재 집행된 게 대략 그 2,540억 달러 정도인데 나머지 3,880억 달러 60%는 아직 미집행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런 세액공제 대부분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을 때는 해당 지역 투자가 중단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요 해당 지역구원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지고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단순히 관세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손해보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공화당 내 의원 중에 이제 26명이 세공제를 유예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또 다른 공화당 의원 38명은 모든 청정 에너지 폐지하자. 이게 강경파도 상당히 있어서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히 갈려 있다는 거죠. 상원 의원의 일부도 좀 반대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하원 통과도 사실 좀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상원 통과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현재 시점에서 핵심은 청정 에너지 세공제가 없게 되면은 공화당 지역구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점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갈등과 반대 생각이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현재는 뭐 이런 것보다 외신 보도된 거, 뉴스에 된 부분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 근데 100%라기보다도 강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초안 통과됐을 때 당시 내용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전기차안의 그 세공제 그 30D 같은 경우는 27년에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종료 시점이 이제 2032년에서 26년 10월 31일 보조금 제외권에서는 2009년에서 25년 사이에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20만 대를 초과한 업체는 이제 26년부터 대상이 제외돼서 테슬라, GM, 현대차 그룹이 해당이 됩니다. 상업용 그 보조금 45W도 폐지 예정인데 이런 주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요청해서 그 현대기아차 쪽에서 상용차, 리스차 들어가 있고 현재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통과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IRA 수혜 지역 특히 조지아, 미시간, 오하이오 이런 쪽에 공화당 의원의 그 고용 문제 그 문제로 이제 반대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뭐 근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정말 어떻게 나올지 좀 그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이것도 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진다고 했을 때는 공화당 의원 지역구의 타격이 가장 큰데 그거를 밀어붙인다 쉽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 연합뉴스 5월 13일자 기사 제가 요약을 한 건데 김필수 교수 같은 경우는 공화당 일부 또 반대 입장, 법안은 뭐 상징적 제스처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21일에 하원 운영위원회 표결을 추진을 합니다.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일단 운영위원회 표결이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회의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그 21일 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되겠고 그 내용을 보면은 단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인소득률 인하가 들어가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공제 확대 등이 2017년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그 주요 법안을 이제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기간 때 약속했던 팁과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그리고 미국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공제 요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21일 새벽에 미국 증시에서 전기차 종목도 급등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리비안이라든가 미국에서 100% 생산하는 전기차 기업들만 좀 급등세가 나왔어요. 그게 요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공제를 허용하겠다. 요게 지금 그게 되고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 효과가 있는 거죠. 그 금리 인하했을 때 자동차도 갈리니까 그리고 IRA 단기적 폐지 등이 포함된다.
여기 되어 있고 지난 18일 1차 관문이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 재표결 끝에 통과가 된 거고요. 이번에 하원 운영위원회 표결이 추진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원 의원회 표결 추진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21일 자정 이후에 회의를 열어서 해당 법원에 진행한 후에 그 다음에 본회의 가는 겁니다. 절차가 많아요. 상원도 마찬가지예요. 상원에도 운영위원회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표결하고 그 다음에 상원 본회의를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원 운영위원회에서 표결이 돼서 본회의로 가는지 요게 좀 일단은 핵심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상원 모두 공화당 의원 다수는 차지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통과 가능성은 높다 볼 수 있겠지만은 법안 내용을 보고선 공화당 내 의원들 사이에서 좀 처음에는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최종 통과까지는 좀 진통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이게 처음에 보도한 게 그 정치 매체 폴리티코라는 곳이었는데 하원 공화당에서 이번 주 법안 내용을 수정한 준비가 된 것 같으며 거기에는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에 더 공격적인 폐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관측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 내용이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그 28년 조기 일몰 요게 대한 그 루머가 좀 퍼졌습니다. 그 시작은 아마 그 풍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풍력이 27년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한 것 같고 28년이 또 트럼프 임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지도부에 따르면 그 IRA 단계적 폐지, 연방 및 지방 정부 세금 공제 상한 인상, 메디케이트 근로 여건 시행 시점이 이제 주요 쟁점 부분인데 메디케이트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의원들한테 건들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말하고 좀 경고를 한 상태라서 메디케이트 그 예산은 대선 때 사실 공약 부분이거든요.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자꾸 그 공화당 강경파 의원회에서 건드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건드렸을 때는 아마 지방선거도 사기가 있을 겁니다. 그 중간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예산법 진통으로 인해서 하원을 직접 방문해서 설득을 했다 이런 얘기겠고요. 이 기사를 제가 뉴스스 기사를 요약을 한 게 일단 세계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하원을 방문해가지고 공화당 의원들을 직접 설득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게 설득이라는 게 협박인 것 같아요. 비공개회에서 법안 지지를 촉구하며 반대 의원들에게는 더 이상 공화당이 아닐 걸, 충성심 테스트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이후에도 의원들 사이에서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됐었고요. 법안 내용에는 감세 연장, 팁 초과 근무수당 세금 면제 이런 것도 아까 군사 이민 예산 징계 포함되어 있고 메디케이트 교육식품 보조금 이게 삭감이 포함됐는데 저 메디케이트를 건드리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사실은요. 일부 의원들은 재정주가 증가, 주 지방세 공제 확대 미흡, 메디케이트 삭감 등 이유로 반대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메디케이트 쪽에 대한 반발이 심해서 이대로 가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메디케이트 쪽에 삭감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협상을 위해서 아예 좀 더 삭감을 하겠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의회 예산국에 의하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약 860만 명이 의료보험을 잃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회의 이후에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 주장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실제 통과 여부는 좀 불투명하다라는 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분석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증권가에서도 일단은 전반적으로 초안일 때만 해도 위기자 기회다 이렇게 본 게 있었어요. 만약에 그 루머가 사실일 경우에는 이건 타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고 또 내용에 보면은 FEC 규정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의 그 중국 배터리 기업이 미국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됐기 때문에 이게 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전기차에만 FEC가 적용이 됐어요. 해당되는 국가나 기업의 관물을 사용해야 됐을 경우에는 전기차 세공제가 7조 달러가 그걸 주지 않는 그런 거였는데 이거를 배터리 전체에다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기업 또는 중국 기업과 협업을 할 경우에 그 NPC를 받는 힘든 조건이 담겨 있어서 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해당 내용을 보면은 중국 기업의 NPC 받는 걸 자체를 막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근진의 외국 단체로부터 부품 지원을 받거나 외국 기관과의 라이센스 가치가 1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도 수령 불가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포드가 CATL과의 라이센스 체결을 통해서 그 LFP 배터리 공장 짓는 거 그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거랑 테슬라도 이제 앞으로 많이 그렇게 한다면 마찬가지인데 근데 만약에 NPC 기간이 짧아졌을 경우는 이게 반감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기존에 32년 아니면 또 1년 정도만 양보해서 31년 정도를 했을 때는 이 조건이 굉장히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빨라진다 했을 때는 FEC 규정도 사실상 그렇게 큰 역할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상. 그래서 오히려 또 중국 배터리가 지금도 ESS 쪽은 앞으로 관세 때문에 막힐 수도 있다 하지만은 거의 80% 이상이 다 중국산이거든요 ESS 배터리 쪽은.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K배터리를 앞으로는 대체가 될 것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과학하게 축소를 일몰할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을 상대로 도와주는 역할이 됐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국을 막아주는 역할이 관세도 있고 요런 AMPC 받는 이런 요건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FOC 규정도 같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FOC 규정을 만들어 놓고 정작 그거를 적용을 너무 짧게 해 버리는 데 있을 때는 또 싸게 사다 쓰기도 날 수도 있는 거죠 자꾸. 그래서 일단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는 일단은 포드와 테슬라가 이제 중국 시애틀과의 어떤 추진할 형태의 사업은 유지가 힘든 건데 이거 좀 반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짧을 경우는 이것도 반감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초반에는 초에 나올 때만 해도 올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루머로 돈 내용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이 기회도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아이들의 선상이 좀 일어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해 이제 그 IRA 세액공제가 그 전기차 세액공제가 만약에 폐지가 되더라도 특히 이제 전기차 판매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그 11개 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그 HC2 법안을 채택하고 있는 그 11개 주가 그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매출 비중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50% 정도 되니까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이제 그 시도가 좀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공화당 우세 지역에 있던 주들이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던 것들이 연방 대법원에서 캘리포니아 주에 손을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EPA 환경청에서 이제 최종 승인을 해준 거를 다시 미국 하원에서 캘리포니아의 2035년 그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금지 계획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환경청이 승인한 캘리포니아의 그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를 철회한 내용이 포함되며 그 뉴욕, 매사추세츠, 오레곤 중 11개 주가 동일한 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가 전체 미국 자동차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금 이 법안이 불법이며 전기차 환경은 환경 보호와 대중국 경쟁 대응에 필수라고 반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소송으로 될 것 같아요. 이게 조만간에 하원 통과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상원에서 표결 예정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그 2045년까지의 그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계획을 저지하는 법안이 이번 주에 아마 표결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트럼프 1기 때 GM이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었어요. 그 판매 금지를 하는 거를 반대를 했다가 그 트럼프 초기 때는 그렇게 했다가 후반에 그 후기에 들어가서는 돌아섰습니다. 그 친환경 쪽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하는 걸 지지하는 점 돌아섰다가 이번에 다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로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이런 목표가 달성이 불가능하며 전체 차량 생산량을 크게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는 이 계획이 오염 감소에 필수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이 약간 분지기 때문에 안개도 많고 스모그도 막 심하고 그래서 스모그 때문에 뭐 차량이 정말 오랫동안 뭐 30 며칠 5도 가도 못한 그런 일도 벌어졌었다고 해서 그래서 캘리포니아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이 나왔던 것인데 이게 만약에 무력화가 실제로 된다 했을 때는 오히려 전기차 세금공제 폐지보다 이게 타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커요. 일단 요거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받았고 승인까지 받았던 거를 다시 지금 또 이걸 무력화시키려고 하죠. 이거 또 계속 소송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정책적으로 트럼프 감세 법안에 들어가는 뭐 전기차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AMPC 표기 일본 이 부분이 큰 악재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계 이거를 무료화하는 시도들 나타나는 게 이제 큰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고요. 그리고 이제 IRA에 들어갔던 연방 정부가 그 전기차 인프라 부분에 지원금을 줬던 것들을 중단을 시켰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17개 주가 그 주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인프라 중단 조치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예산을 보류하고 승인을 중단시켜 전기차 산업을 손상시켰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주가 먼저 가장 연합이에요. 캘리포니아 주 중심으로 해서 17개 주인데 전기차 충전소 법안 위반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좀 제기한 것이고 트럼프 2기에 와서는 그 전기차 충전 확장 사업을 중단시키는 지침을 내렸는데 전기차 인프라 확장을 막는 이 지침이 위법이라고 한 상태고요. 그래서 연방 고속도로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주장은 3억 달러, 약 한 4,190억 정도 손해가 발생 예상된다고 하고 있고 수천 개 양질의 일자리 소멸 및 핵심 산업 위축을 경고하고 있고요. 뉴섬 주지사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조치는 중국에 주는 선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워싱턴 주 주로 민주당 성향의 그 블루 스테이트 주들이 소송을 주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그런 뭐 IRA 관련된 소송 이런 것들도 대부분 아마 이런 식의 소송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일단은 이전에는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기차 인프라법안 2021년도에 50억 달러 예산으로 전기차 인프라법안 제정을 했고 또 내비 프로그램에 의해서 5년간 50억 달러 들여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 확장 계획을 추진했는데 이거를 중단시킬 겁니다. 트럼프의 입장이 그대로 진행된 거고요.
그리고 사실 IRA 그런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이 좀 폐지되면 아쉬운 게 최근에 연초에 아이오닉 9이라든가 아이오닉 5, 뭐 제네시스 GV90인가 뭐 그런 것들이 세액 공제 대상에 제외됐었어요, 잠시. 현대차에서 현대 신공장, 조자주 공장에서 이제 생산하면서 요건이 되면서 아이오닉 9과 그 아이오닉 5가 이제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현대차 그룹은 앞으로 미국 내 생산을 계속 확대를 해서 엘리바마, 조지아주 포함한 세 곳에서 전기차 생산을 확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지난해 10월 달부터 아이오닉 5가 생산이 됐습니다. 그 HMGMA 여기서 된 거고, 올해 3월부터 아이오닉 9도 양산이 돌입해서 둘 다 받게 되고요. 기아도 그 내년부터 좀 같이 그 추가 생산을 하게 됩니다. 중고차도 요즘은 보조금을 줘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현대차, 기아 중고 전기차 19개 모델이 그 IRA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차량 한 대당 최대 $4,000 정도 받게 되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신차 시장까지 연결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의 법안이 이대로 갈 경우는 좀 아쉬움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고 전기차 세액 공개 조치는 중고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고, 허가된 딜러를 통해 특정 조건에 따라 $4,000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판매 가격은 $25,000 이하여야 됩니다. 구매 시점이 연도보다 최소 2년 이상 된 모델로 지금 제안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모델은 뭐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EV, 제네시스 GV 전동화 모델, 그리고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과 V60 2023년도 모델부터 가능하고, EV6, 니로 EV, 소울 EV 이렇게 9개고요. 하이브리드 뭐 아이오닉 산타페 등이 있어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이제 7개 모델, 이렇게 해서 이제 19개 모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뭐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또 중고차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건데, 어쨌든 뭐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반등을 못한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정책적 불확실성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좀 그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동향 자료가 SN 리서치에서 나왔고요. 사용량 기준이요. 매출액 기준으로는 요거보다 좀 LG 엔솔이라든가 그 K배터리가 좀 더 올라가는데, 사용량 기준이라는 걸 좀 착안하시고, CATL이 29.5%,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22.3% 점유율이 나왔고, SK온이움은 올라갔습니다. 10.6% 점유율이 올라갔고, 삼성 SDI가 급감했어요. 11.3에서 7.4%, 파나소닉이 9.9에서 7.4% 감소했는데, 테슬라가 11로 올라간 게 눈에 띄죠. 그로스 리서치에서 정리한 내용인데, 25년도 1분기 비중국권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98.4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5% 증가했다, 그런 것이고요.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합산 점유율이 40.3%로 이제 전년 대비 5.4% 하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에 거랑 밑 거랑 별개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배터리 사용량이 26.5%가 증가가 됐고, 그러면 엔솔 같은 경우에는 15.3% 증가가 된 겁니다. SK온은 35.5% 증가가 나왔고, 삼성 SDI만 16.9% 감소가 나온 거예요. 근데 다만 중국 기업들의 뭐 CATL이 35.5% 성장, 비아디가 100.4% 성장, 사용량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의 성장이 더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점유율이 오히려 배터리 3사는 5.4%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테슬라 의존도가 높은데 테슬라 모델 3와 Y의 판매량이 감소가 됐죠. 그러면서 특히 감소가 됐고, 올해 나올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모델, 거기는 170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요게 뭐 사용량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사이버 트럭 이런 쪽에 들어가서 4680 이런 거 셀들이 많이 쓰게 됐을 때는 뭐 회복이 될 것인데, 일단은 그 SK온이 평균보다 좀 많이 증가하는 그런 차이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을 내용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기준으로 보면은 폭스바겐이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했는데, 폭스바겐이 그만큼 할인 판매를 또 많이 했습니다. 아이드4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점유율이 17.7%로 지난해 대비해서도 11.8에서 17.17%까지 올라갔고, 테슬라가 18.7에서 12.4로 급감을 했습니다. 현대기아도 9.1에서 8.5로 좀 줄었고, 비아디가 3.9에서 6.5로 점유율이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폭스바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 정지 시장에서 판매 1위를 기록을 했는데, 전체 판매는 1분기에 그 162만 4천 대에서 한 19.7% 증가가 나왔는데, 폭스바겐이 72.8% 증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7만 6천 대 판매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1위로 등극을 했고요. 2위는 테슬라입니다. 20만 2천 대 정도 판매가 돼서 20.6% 감소. 특히 유럽 시장에서 34.2% 감소가 나왔습니다. 북미에서는 8.1% 감소인데, 모델 Y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 아직 일부 뭐 생산 중단이라는 재고 부족 사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정치적인 문제가 더 컸죠. 현대차 그룹도 11.7% 증가가 나왔습니다. 13만 7천 대 정도 판매가 됐고, 북미 시장에서는 GM이랑 포드 스텔란티스보다 더 전기차를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보면은 유럽은 22% 증가세가 나와서 회복세가 뚜렷하죠. 신차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르노 R5, 스텔란티스 EC3, 기아 특히 EV3 같은 경우에 지금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고 올해의 그 차로 뽑혔죠.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은 올해 전기차로 뽑혔습니다. 이런 신차 효과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BYD도 지금 헝가리에서 연 20만 대 규모로 유럽 전용 공장 건설 중인데 뭐 유럽 팀도 준비하고 있고 북미 쪽에서는 전년 대비 6.6% 성장이 그쳤는데 성장세가 둔화됐죠. 여기는 테슬라의 부진이 가장 큽니다. 여전히 50% 가까이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시아 쪽에서는 38%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모델 라인업이 나오면서 회복이 되고 전기차가 종류 많이 났으니까 회복이 됐는데 북미는 지금 신차가 아직은 지금 많이 나올 시기가 아니거든요. 올해 하반기 정도에서 많이 나올 텐데 일단은 정체 리스크가 가장 크고 또 이게 보조금의 수혜 여부에 따라서 또 판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구도이고 어쨌든 글로벌 안성재 기업들은 정책이라든가 시장에 맞는 맞춤 전략을 지금 현재는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달에 유럽 전기차는 일단 독일과 영국 자료가 나왔는데 스페인까지 나왔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전기차 판매가 급증했는데 45,535대로 전년 대비해서 53% 급증이 나왔고요. PHEV까지 합치게 되면 56% 증가 나와서 주로 이제 기업용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전기차 부조금을 재도입을 할 예상이기 때문에 유럽의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선 어라운드 폭이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영국도 4월 달에 24,558대 정도 그 8% 판매에서 8% 정도 성장이 나왔지만은 누적으로 1월에서 4월까지로는 35%의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국 시장에는 거의 모델이 130개가 넘는 전기차 모델이 지금 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 쪽도 자료를 보니까 1월에서 4월까지 누적 판매가 54% 증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는 17% 감소가 됐고요. 비아드가 이번에 많이 144%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적다 보니까 한 번에 올라왔고 뭐 MG도 80% 증가 차들이 좀 많이 팔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리고 그 비아드 같은 경우에는 비아드나 중국차들은 전기차 세계로 되는 차보다 그 PHEV가 더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그게 폭증했습니다. 그게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상계 관세가 높다 보니까 PHEV는 상계 관세가 안 붙었거든요. 그래서 PHEV를 많이 파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고 4월 달에 요게 좀 뼈아픈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유럽은 확실히 회복세가 들어가고요. 미국이 4월 달에 마이너스 5.2% 역성장이 나타났어요.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전기차가 오히려 역성장이 나타났고요. 하이브리드가 둘 다 잘 팔려요. 그 기아도 하이브리드가 세 자릿수 증가가 나왔고요. 전기차가 둘 다 역성장이 4월 달에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도 1위 업체인데 12.7% 감소죠. GM이 164% 늘어났고 현대기아차가 40.5% 감소가 나타났죠. BMW도 7.6%.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4월 달에는 일부 업체들 빼고는 토탈로 큰 업체들이 변밀 높은 업체들이 부진했었다는 거죠. 스텔란티스는 뭐 2,537대 저렇게 늘어난 거는 퍼센트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게 에코프로 그룹주의 콩콜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 에코프로는 지금 미국 쪽 매출이 1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럽에 좀 더 집중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CA라고 해서 그 역내산 유도 미중주기는 차량 가격에 10% 관세가 붙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27년 이후에는 다 EU산 양극세가 필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CRM법도 이제 2030년까지 고구마 다변화 필요로 인해서 시행이 되는데 원자재 단위 국가 의존도가 65%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중국 것만 100%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국내는 그 에코프로 그룹은 헝가리 법인을 통해서 이제 대응을 한다 뭐 그렇다고 얘기하네요. 올해 미국의 전기차 수요를 기존의 예상보다 10% 하향 조정을 했고 ESS 시장은 중국 업체들이 85% 이상 차지하는 거를 거기다 이제 그 비중국 업체가 가져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게 이제 수요 전망이 좀 둔화할 수도 있잖아요. 생각 좀 드는 일단 10%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자동차 액션 플랜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1년 기준으로 해서 3년 평균으로 그 CO2 규제 준수 기한이 이제 3년 평균으로 바뀌었던 거라 2035년도 내연기관차 퇴출 목표는 유지가 됐습니다. 유럽은 내연기관차 퇴출 목표가 유지가 됐는데 미국이 이거를 반대를 한다? 어떤 이것도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앞으로 더 쳐져요, 더 쳐져. 트럼프 이길 때 그런 트럼프 행정부의 실기로 인해서 중국의 전기차 성장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그만큼 미국 내에서는 전기차 보급률이 늦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또다시 실기를 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어쨌든 결국 이 미국 경제는 뭐 도움이 안 되고 중국을 키워주는 꼴이 될 텐데 그런 거 안 한 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관세 협상을 봐도 먼저 약점을 좀 드러내는 것들이 좀 보여서 예를 들면은 채권 시장이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서는 안 됐던 건데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지금은 그 2차 전지
전부터의 트럼프 전 정부에서 행하는 감세 법안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안들이 비효율적이긴 한데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지금 어쨌든 계속 강화되는 쪽으로 전기차 쪽으로 가는 쪽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약간 새로운 어떤 희망이 있나 좀 봤을 때는 결국엔 지금 그 배터리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채택량이 높아요. 그 전기차 시장의 3분의 2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LFP 보급률이 대략 한 48%, 49% 정도 돼요. 그거를 중국 시장이 전체 시장을 차지하는 그 비율이랑 점유하는 그 점유율 곱하게 되면 거의 중국 시장 점유율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대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게 망간 리치 배터리 또는 뭐 리치 망간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뭐 하이 망간이라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GM과 엔솔이 차세대 AMR 각형 배터리를 28년 양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망간 리치 배터리라고 봐야 됩니다. 리튬 망간 리치 각형 배터리로 하고 있고 이게 4공장에서 지을 거예요. 3공장은 얼티엄셀을 엔솔이 인수를 했죠. 도요타 40기가와트시를 대응하기 위해서 인수가 됐고 4공장은 별도로 짓는데 이게 공장의 부지랑 건물은 GM이 담당을 하고 들어가는 장비랑 세팅을 엔솔이 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LFP보다 에너지 밀도가 35% 높고 다 보니까 뭐 사실 이게 나오게 됐을 때는 상당히 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28년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범 생산은 28년 말까지 해서 28년까지는 어느 정도 상업 생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양극재 중에서 망간 비율이 높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발트가 니켈보다는 저렴한 망간을 많이 사용해서 가격을 낮췄지만은 용량이라든가 에너지 밀도를 상당히 높게 효율성 있게 하는 것이고 셀을 같은 비용으로는 33%의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로 개발된 이 셀은 쉐보레 실버라도 전기 트럭과 대형 전기 SUV인 에스컬레이드 IQ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대형 트럭인데도 이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644km의 주행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LG엔솔루션은 관련 특허를 한 200여 개 2010년부터 보유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되는 게 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도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 시장에 이제 엔솔과 삼성 SDI가 좀 어떤 시장 선점이나 박차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휴머노이드 시장은 로봇 시장은 2035년도에 약 60조 달러. 현재 자동차 시장의 한 10배 정도 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고성능의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현재 배터리는 구동해봤자 한 2시간 정도면 끝나니까. 특히 이제 요거를 LG 엔솔은 고출력 셀 기반의 그 46 시리즈로 개발 중이고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에 들어간다는 공고설이 있죠. 지금 테슬라 옵티머스는 배터리가 다 써요. 뭐 어차피 앞으로 들어간다는 설이 있고요. 삼성 SDI도 삼성 현대차와 기아 협력 통해서 로봇 전용 배터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소재라든가 설계 최적화로 이제 에너지 밀도 및 출력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높은 에너지 밀도라든가 자유로운 움직임 지원, 충만전 특성 및 대량 생산 체계가 필요한데 특히 이제 그 에너지 밀도 높은 배터리도 필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 아시안타임즈 기사가 이거 되게 길어요. 제가 그거를 많은 기사를 한 6줄로 정도로 요약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 얘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은 좀 많이 있어서 사실 뭐 제가 바이오에 대한 어떤 해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종목 어떤 추천지로 이런 개념보다도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 심사인당 채널에서는 그러면은 최근에 증권사에서 나왔던 리포트 중에서 좀 관심 갖고 좀 볼만한 거를 2개를 좀 선별해 봤습니다. 일단 오늘 그 21일 5월 20일에 나온 현대차증권 리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25년도 제약바이오 하반기 전망이라는 리포트인데 이게 양이 한 126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진보는 계속된다. 혼란 속 하반기 전망과 항암학회 길라잡이라는 내용이고요. 일단은 지난해의 어떤 성장이 큰 거는 20%에 넘는 성장을 보인 쪽이 그 GLP-1 비만 치료제죠. 지금 현대도 되게 핫한 섹터가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섹터지 않습니까? 최근에 관련 기업도 뭐 주가도 급등하고 있고 항암제과 식이질환 그 대사 및 고해 영역에서 탄탄한 코어 제품으로 보유한 기업들도 한 10% 정도 성장이 확인이 됐고요. 약간 이날 앞둔 글로벌 제약사는 그 신약과 변형 그 제형 변경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그 본격적으로 확장하면서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경구 비만제, 비만 치료제, 그 올포글리프린 그리고 이제 HR3랑 ADC의 그 데이터와 승인 여부가 이제
시장 모멘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인제 여기 현대증권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제 여전히 인제 제약바이오 시장을 봤을 때는 24 년도 하반기 비커 이후로 금리 인하가 아직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건 있죠. 금리 인하가 제약바이오가 좀 혜택을 보는 거니깐요 당연히. 그래서 여전히 고금리로 인해서 M&A라든가 VC 투자, IPO 등의 어떤 산업 전반에 좀 부정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지만은 지금 특히 인제 요게 트럼프 행정부의 약과 인하, 의약품 관세도 있고 또 약가 인하 정책도 이게 불확실성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인제 최애국 대우를 통해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싼 약가를 적용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가능할지는 그건 또 의문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미국에서 할인된 약가를 뭐 다른 나라에서도 받게끔 한다? 그것도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노이즈가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관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빅파마들이 미국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많이 한 상태거든요. 만약에 요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약가 할인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빅파마들의 투자가 철회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인제 뭐 러쉬 쪽에서 약가 할인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투자 철회 수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뭐 그럼 그렇게 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얘기를 하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인제 이런 환경들이 어쨌든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정책적 수혜가 계속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종목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거 요약본만 살짝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보로노이, 에이비엘 바이오를 바이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 개혁과 기업 가치 재평가를 전망한다라고 돼 있어서 최근에 에이비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한의 엄민용 위원 그리고 키움의 허영민 위원부터 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에이비엘 바이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로노이도 좀 언급이 좀 되고 있고 요거 많이들 보실 게 5월 14일자 나왔나요? 신한증권에서 엄민영 의원이 발표한 게 25년도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큰 전환점을 맞이할 하반기, 그러니까 하반기 바이오 섹터 전망을 한 거거든요. 올해 5월부터 국내 제약 바이오 섹터에 4가지 대목이 있는데 알테오젠, 머크, 키트로다 SC 판매 개시, 펩트론 릴리 지속적 비만 치료제 에로, 에이비엘 바이오 산업피 네투가 플랫폼 검증, 유한양의 오스코테 레저티닙, 존스앤존스 아미비타맙 병용호법 전체 생존 중합값 발표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4가지가 가장 큰 대목이 있고 5번째가 이제 리가켄 바이오 ADC 플랫폼 에로 및 상업화 검증 등이 있고요. DMD 파마테 메세라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라든가 올릭스와 릴리 메시 비만 치료제 일상 결과, 지아 이노베이션 요즘 지아 이노베이션 주가 좀 괜찮은데요. 지아 이노베이션 알레르기 치료제 GI 301과 면역 항암 치료제 GI 101 계약, 이게 101과 102가 같이 묶여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에로 계약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 얘기는 머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하노바이오 파마 얘기도 있고 뭐 보르노이 비소폐암 치료제 VR의 11 추가 용량 추가 결과가 9월에서 10월 정도 있거든요.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결과에 따라서 주가 업사이드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퓨처캠 전리선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이라든가 시각처 관련 이벤트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리포트를 보시면 이것도 내용이 좀 길어요. 여러 장수 있으니까 이것 좀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우량한 바이오텍을 어떤 기업을 말하는가에 대한 정리를 했는데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3자 특히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기술 이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원천 기술력을 검증을 받고 글로벌 제약사 파이프라인 대비 위에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의 증권가의 와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바이오텍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증된 곳에서의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검증을 받은 에러가 있는 기업들을 선호를 하는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검증이 바로 매출 또는 이익 실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계약들 쭉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매출로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알테오장과 유한양의 오스트고텍은 글로벌 시장 대상으로 매출에 따른 마이스터가 로열티 수령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복수의 빅파나부터 에로 성공하고 인상 당기는 기업들은 계속 단계별 마이스터 그리고 이제 에로 계약금 또 매출에 따른 마이스터 받겠죠. 로열티 받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는 구간이 이제 사실은 내년부터 본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그러면은 에로들이 나와야 되는 기업들은 내년까지도 잘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항암 시장에서는 좀 알테오젠 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뭐 팩트론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DNA 파마텍 기업들이 언급이 되는데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 보여져요. 특히 에이비엘 바이오를 지난주 초에
IR을 했었어요. 그 주가가 좀 올라갔다 눌림목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IR을 하고 나서 보니까 회사가 업사이드가 더 충분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가 요게도 그 엄민영 의원도 에이벨 바이오를 지금 탑픽으로 뽑아놨잖아요. 알테오진 펩트론 에이벨 바이오를 뽑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이벨 바이오가 뭐 그 ABL 그 001이 이제 기존의 예로를 봤던 거고, 핵심은 결과적으로는 파이프라인 되게 많지만은 그래파드 B와 그래파드 T라는 두 가지 플랫폼이에요. 두 가지 플랫폼에서 파생되는 적응증 파이프라인이 각각의 또 에러를 받게 되고, 그 안에서도 어떤 또 세부적으로 또 에러를 또 쪼개서 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다 파이프라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 많아요. 헷갈리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 이게 플랫폼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약간이나 정책에서도 가장 영향이 없는 기업이 ABL바이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 뭐 주가 받을 때도 그 약간 인하 때문에 장중 빠질 때도 뭐 6%인가 빠졌다가 다 말아 올렸었어요. 그리고서 지금 추세 돌려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에이벨 바이오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 개인적으로 없지만은 매수 관점에서 좀 그런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내용을 봤을 때는 뭐 그 정도인 것 같네요. 그래서 아까 오늘은 제가 이제 이게 어떤 큰 주제로 보다도 이 두 가지 리포트를 좀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신한증권의 자료 보면은 여기 5월에서 6월달 이벤트에서 이제 종목별로 좀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한양행, 뭐 딘드파마테, 에이벨바이오, 올릭스,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알테오자 뭐 이렇게 있는데, 올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에러 얘기가 있는데 아마 저게 그 일반적인 에러가 아니라 그 좀 전인상 단계에서 많이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공동 종목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좀 작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릭스는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는 않는데 좀 이런 이슈들이 있고, 이 중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거는 에이벨 바이오입니다. 에이벨 301에 대한 임상 결과 1차 경과 발표가 예정이 있고, 여기 이미 산업회의 1조 3천억 기술 이전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향후에 이제 그 가석 승인도 좀 있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벨 바이오 그 IR 하고서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나 에이벨 바이오는 업체 여기 이 세부 리포트가 있어요. 이 리포트 안에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키움이라든가 현대증권에도 아마 에이벨 바이오 있을 겁니다. 여기도 에이벨 바이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에이벨 바이오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제가 지난해 4분기 때부터 업체들의 실적 발표 컨콜 내용을 들어보니 올해 1분기까지는 주가들이 2차 전지 못 갈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이게 올 때마다 매번 드려서 다른 섹터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자 해서, 뭐 예를 들면 덕산네오록스 오늘 뭐 작년에 2% 정도 오르던데, OLED 쪽 그 애플 폴더블4 관련 종목 덕산네오록스 말씀드렸었고, 뭐 스트레가이라든가 이제 바이오 쪽도 이렇게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전에 젠백사비가 말씀드렸었나요? 그래서 저도 포트를 좀 다른 섹터로 한 게 9개월 10개월 정도 돼요. 근데 2차 전지만 계속 간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릴 때 같이 포트를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2차 전지 갖고 온 것들을 버티더라도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나야만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와서도 예상보다 지금 사실 더 빠진 것도 있어요. 사실 더 빠진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까지 더 내려꽂기보다 어느 정도 바닥을 기고 L자형이든 이렇게 횡보를 할 거라고 봤는데, 자꾸 악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게 계속 반영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그 2차 전지만으로 버티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하원에서의 그 트럼프 감세법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우려했을 경우에 그 NPC가 28년까지 감소되는 그게 통과됐을 경우에는 좀 더 힘든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포트 분산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다 했을 때는 과연 여기서 타는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너무 몰려 있으면은 이게 기가 길어졌어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좀 분산할 필요가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뭐 여기 참고할 만한 리포트를 2개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여기 있지 않은 종목들 좀 많이 바이오를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제가 뭐 투자 종목들을 웬만하면 알고 계세요, 사실은. 투자들 알고 계시는데 굳이 뭐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벨 바이오는 제가 신규로 좀 최근에 이제 좀 공부하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회사라서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심사위원장은 제가 매달 셋째 주 수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3개에서 4개의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는데, 주로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이제 계속 AS를 하면서 커버하면서 지금부터 이슈되는 것들을 계속 가져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처음으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 섹터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종목을 추천한다기보다 일단은 뭐 좀 얘기해 달라고 자꾸 하시니까 그런 세원도 있고, 그리고 다른 섹터를 좀 조금씩 섞어서
투자할 만한 쪽, 이렇게 유망한 쪽 섹터를 계속 갖고 와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전은 제가 이제 말로만 했었어요. 뭐 엔터 얘기도 했었고요. 엔터, YG 엔터라든가 뭐 SM 다 말씀드렸고, 그냥 말로만 했다가 지금부터 앞으로는 조금씩 이렇게 한 챕터씩은 유망 섹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